안녕하세요. 암호화폐 읽어주는 남자 하루씨입니다. 오늘도 소중한 하루가 지나가고 있는데요. 왜 금융은 우리를 가난하게 하는가? 그리고 이것을 왜 암호화폐로만 이겨낼 수 있는지 XRP 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뭐 사실 이거는 금융자본주의에서 자산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주식 투자를 하더라도 파생금융 상품 투자를 하더라도 뭐 암호화폐 투자를 하더라도 모두 다 공통적으로 고민해야 될 내용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뒤로 가면 암호화폐만이 왜 다른 자산 투자와 달리 지금 현재 금융자본주의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진행되는 인플레이션 해지가 실질적으로 가능한 게 암호화폐 뿐일 가능성이 높은 건지에 대해서 함께 공유하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또 아시다시피 저는 고래까지는 아니어도 말씀드린 것처럼 XRP의 새끼고래 혹은 참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SRP에 대해서 설명하고 얘기해주고 온라인 영상에서도 그렇지만 오프라인에서도 새롭게 만나는 사람들한테 리플과 XRP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선물합니다. 암호화폐를 공부 시작하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주식의 시대가 아니라 암호화폐의 시대예요. 그래서 신흥부자는 이제 주식이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에서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 부분 같이 공유하시면서 XRP 무료 증정, 98% 승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암호화폐 투자 전략 전자책 무료 증정 혜택에 대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XRP 문자를 보내주시면 XRP 무료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010-9627-320으로 XRP 문자를 보내주시면 무료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그렇게 잡아봤어요. 화폐는 이데올로기다. 그러니까 보통들 생각하는 게 화폐가 현실적인 가치가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들을 하잖아요. 근데 보면은 화폐는 전적으로 이제 이전에 뭐 17세기, 18세기 역사를 봐도 그렇고 화폐는 사실상 그런 실체가 아니라 이데올로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예를 들면 조개 껍데기를 놓고 앞으로 이걸로 세금 인정해 줄게. 조개 껍데기로 세금을 내도 세금 낸 걸로 인정해 줄게. 라고 국가가 조개 껍데기를 화폐라고 인정하는 순간 조개 껍데기는 화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00년도에 영국의 대나무 화폐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왕실이 재정이 좀 바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는 왕실이랑 좀 친했던 유태인 고리대금업자가 있었는데 이 유태인 고리대금업자가 영국 황실한테 제안을 합니다. 대나무를 잘라서 그 나무에다가 세금을 이 대나무로 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새겨요. 그 다음에 왕의 이 직인을 찍어서 그래서 이거를 돌리자는 거죠. 왕실에 필요한 실질적인 물건이나 뭐 무기나 이런 거를 구매를 했어요. 이게 기록상으로 남아있기는 유럽 최초의 국가 화폐입니다. 가치가 확실하게 보장받는 그런 현물 화폐가 아니고요. 그냥 국가가 그냥 자신의 권위로 거기다가 이거는 화폐다라고 적어 놓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게 세금을 낼 수 있는 화폐로 활용할 수 있다. 이게 뭐냐면은 유태인식의 금융 기법을 비유태인 세계가 최초로 받아들인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근대 국가가 이제 형성이 되죠. 그러면서 전 국민에게 세금을 받는 그런 시스템이 이제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세금을 받는 시스템 속에서 그럼 세금을 뭐로 받을 거냐? 라고 하면서 영국의 대나무 화폐나 비슷한 유형들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현물, 뭐 금이나 소금이 아니라 그냥 그 나라가 정한 어떤 동의 조각도 좋고 아니면 굴이나 돈 같은 동전도 좋고 그러니까 현물이 아닌 국가가 그냥 이걸로 세금을 낼 수 있게 인정해 줄게 라고 하는 그런 식의 국가화폐를 그냥 국가가 법과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제 화폐 제도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이제 그게 근대 국가의 국가화폐 제도인 거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보십시오. 지금도 말하자면 거시경제학이 많이 발달은 했지만 그리고 뭐 금융통계학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했지만 한 나라의 통화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17세기, 18세기, 19세기 이때 자본주의가 처음 막 시작되는 이런 시기에 그게 통화량 조절이 됐겠습니까? 필요한 만큼 찍어내는 거죠. 예. 그러니까는 항상 화폐는 출발 자체가 금이나 소금이나 이런 게 아니라 현물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뭐 국가가 그냥 이걸로 세금을 내도 돼요라고 인정을 해준 그런 아무런 현물적 가치가 없는 그냥 국가화폐로 발행하는 것들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정착이 되면서 필연적으로 구조적으로 본질적으로 과다 발행이 됩니다. 과다 발행. 그러니까 그거를 조절할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찍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계속 찍어내서 화폐가 많아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화폐 가치가 하락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그때는 이렇게 평가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계속적으로 작은 지역 단위나 국가 단위나 혹은 유럽 단위로 공황이 계속 잉태되는 거예요. 공황이 계속 발생하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 했는데 공황이 발생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찍어낸 동전이 됐건 종이 조각이 화폐가 됐건 그 화폐가 완전히 종이 조가리가 됐어요. 너무 찍어내서. 그래도 누구도 죄를 물을 수가 없죠. 그냥 자연재해처럼 넘어갔어요. 그 국민들도 시민들도 국가도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왜냐하면은 거시경제학이나 통계학이나 이런 게 발달이 안 됐었으니까 그러면 그냥 태풍 맞아서 이렇게 됐다라는 식으로 넘어가는 거죠. 국가가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거였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냐면은 계속 인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 보통 우리 경제학에서 얘기하잖아요. 가격은 어떻게 결정된다? 수요와 공급의 곡선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는데 그냥 교과서 얘기고요.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미 18세기, 19세기부터 가격은 어떤 상품의 가격은 국가화폐 공급량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런 사회로 넘어갑니다. 예, 그렇다는 부분들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으니까 국가화폐는 본질적으로 과다 발행한다. 인플레이션을 상쇄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화폐의 가치, 상품의 가치를 계속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그건 누구의 의지가 아니에요. 예, 국가화폐가 갖고 있는 속성입니다. 예, 이 부분 뒤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니까 꼭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이렇게 되면서 자본주의가 등장했고 빠르게 금융자본주의가 등장을 합니다. 금융자본주의가 오면서 금융기관이라는 게 생겼어요. 예, 금융업, 은행업이라는 게 생겼죠. 근데 이때 제가 이제 중간 단계를 하면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갖는 금융기관이 만들어졌냐면 이 또한 유태인들이 고리대금업 하던 그 시스템이 그대로 적용이 된 거예요.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뭐 다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자본주의, 금융자본주의. 자, 보세요. A라는 은행이 예금을 예를 들면 1억 받았어요. 기업이나 개인한테 1억을 꺼주잖아요. 그래야지 이자 받아서 돈을 불리죠. 근데 1억만 꺼줍니까? 유태인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고대 노예제 사회부터 그 노하우가 있었던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보세요. 10명의 사람이 1,000만 원씩 1억을 내 은행에 넣었어요. 근데 보니까 가지고 있지 않아도 되더라 이거예요. 예를 들면 1억 중에 10분의 1이 1,000만 원이잖아요. 그리고 20분의 1은 500만 원이죠. 500만 원만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는. 그 다음에 500만 원을 뺀 9,500만 원을 대출해주거나 투자해서 굴리는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만약에 10명이 1,000만 원씩 예금한 사람들이 동시에 그날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와서 내 돈 내놔, 나 딴 일 하려고 찾을래 라고 합니까? 그럴 확률이 적다는 거를 유태인 애들은 1,000년 이상 경험한 거예요. 그러면서 금융업을 이제 초기 금융업 영국이나 이런 데서 유태인 애들이 기본이 돼서 금융업을 하는데 심한 경우는 20분의 1, 50분의 1는 막 100분의 1, 1000분의 1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막 굴려요. 돈을. 그런 식의 금융기법을, 즉 유태인식 금융기법을 금융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금융기관이 실제로 10억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10억 갖고 10억만 꺼주는 게 아니라 대략 최소 200억에서 심하면 막 5천억, 1조를 돌리는 거예요. 100억 갖고. 그런 식으로 금융기관이 해왔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뒷받침해 주는 게 뭡니까? 이게 가능했던 건 국가가 그렇게 하라고 계약을 맺은 거예요. 국가가 그걸 인정해 주고 또 하나는 뭐예요? 시중에 있는 돈을 100억을 받았는데 이거를 100억을 가지고 1조를 돌려야 되니까 국가는 중앙은행을 통해서 돈을 막 찍어내요. 내가 그랬잖아요. 아까 첫 번째 때. 국가화폐가 되면서 기본적으로 계속 한도 없이 국가화폐를 찍어낼 수밖에 없다. 과잉 공급된 이 화폐를 가지고 금융기관은 마음 놓고 자신이 원래 보유하고 있는 보유 자산에 이거 지급준 비율이라고 하는데 자기 보유 자산의 최소 20배, 100배, 500배, 1000배를 유통시키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 금융이잖아요. 이거는 개인이 성격이 나쁘거나 인성이 나빠서 이런 짓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다고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가령 현재 우리나라 지급준 비율이 평균 3.5% 정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 A라는 은행이 있는데 한국은행이 그 A라는 은행한테 5천억을 줬다고 해봐요. 그러면 지급준 비율이 3.5%면 얼마를 유통시킬 수 있냐면 6조 이상을 유통시킬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앉아서 소득과 재산이 상실되는 거예요. 왜? 인플레이션이 계속 있으니까요. 계속 돈의 가치는 떨어지잖아요. 그럼 내가 특정한 그 돈의 가치 상에서 얻었던 소득과 그 상에서 취득한 재산이 계속 앉아서 상실되는 거예요. 가치가. 그리고 상실분은 모두 다 금융기관을 통해서 그 금융기관 수단을 가진 사람들한테 다 이전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대 경제학에서는 소위 말하는 진보 쪽 경제학이건 뭐라래요? 보수적 경제학이건 뭐 좌파 경제학이건 우파 경제학이건 금융에 대한 논의는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다 공유를 하고 있어요. 아, 이런 식으로 되는구나. 왜 그러냐면요. 바로 이러기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기는 거거든요. 자, 보십시오. 그냥 앉아있으면 국가화폐가 금융기관과 중앙은행을 통해서
필요 이상 계속 유통돼요. 그 얘기는 뭡니까? 내 소득과 재산이 계속 내가 잃어버리지도 않았는데 계속 가치가 저하된다는 걸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내 소득과 재산이 최소한 이 인플레이션을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필요성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본 투자가 필요한 거죠. 자산 투자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서유럽이나 뭐 북유럽, 그다음에 미국,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자산 투자 산업이 금융 서비스업 분야가 커진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고 나라나 금융기관이 돈을 안 찍어낼 수는 없잖아요. 안 찍어내는 순간, 누가 빚을 안 지는 순간 자본주의는 붕괴예요. 누군가가 빚을 지니까 이게 굴러가는 거거든요. 이게 참 역설적인 건데 그렇습니다. 시스템이 이게 개인의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기 계속 찍어대고 누군가가 계속 빚을 져야 되고 그 빚을 갚아야 되고 근데 갚았다 모든 사람이 빚을 갚아버리면 자본주의는 멈춰요. 바로 이러한 금융자본주의의 특징 때문에 투자를 활성화해야 된다. 자본 투자를 활성화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예, 특히 그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가 되면 될수록 제조업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좋은 직장이 없어져요. 그러면서 점점 뭡니까? 임시직이 더 많아지고 플랫폼 노동자가 많아지고 미촉직이 많아지고 이러면서 그 소득의 불안정성이 온단 말이에요. 이거를 자본주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일단 사회적인 차원에서 그다음에 개인 차원에서 자산 투자를 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갔던 겁니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서유럽 기준으로 하면은 90년대 초 중반 이후부터 시작된 IB 투자은행의 대대적인 그 어떤 육성과 함께 시작된 중산층과 서민층에서의 대대적인 자산 투자 산업을 육성했던 그런 이유인 거예요. 자,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 역사가 좀 짧지만 압축적으로 하면서 우리는 빨리 이게 온 거예요. 이 시간이. 다른 나라는 막 이거를 100년, 200년 겪으면서 이게 왔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그거를 겪고 있는 겁니다. 본 영상을 시청하시고 계시는 분들은 010-9627-320으로 XRP 문자를 보내주시면 XRP 무료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이랬을 때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극복을 하려고 자본 투자, 자산 투자라고 하는 금융 서비스 분야를 유럽과 미국이나 일본이 발전시켰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한계가 오고 있어요. 왜 한계가 오고 있는지 알아요? 초기와 달리 지금은 이 자산 투자 분야, 그게 주식이 됐건 부동산이 됐건 너무나도 금융기관과 큰손들, 뭐 고래들 다 장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 그 원래 취지대로 IB 은행들 막 나라가 국가가 막 허가해주고 너희들이 막 이런 거 하고 막 하라고 했던 초기의 취지는 그래요. 어느 정도 유지는 되고 있지만 많이 퇴색된 게 오히려 이 시스템을 오히려 금융기관, 여러 가지 형태의 금융기관과 오히려 고래들, 큰손들이 이거를 또 장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원래 취지와 달리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이걸 통해서 제조업이 없어지고 좋은 일자리가 없어지는 이제 요즘은 AI나 로봇 때문에 없어지는데 어쨌든 그 미국이나 요기 기준으로 하면 그렇게 제조업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가 없어지고 가처분 소득이 떨어지니까 이걸 사회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걸로 이제 말하자면 그런 자산 투자 금융 서비스업을 발전시켰는데 그거조차도 이제는 큰 금융기관과 큰 고래들과 큰 손들이 좌지우지하는 그런 영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이 시장에서 자산 투자 시장에서 서민들이나 중산층들이 점점 설 자리가 적어진 거죠. 그러다가 이것의 해결의 실마리를 잡은 게 바로 암호화폐 시장입니다. 암호화폐는요, 기존의 금융업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반금융이에요. 안티 금융입니다. 근데 결국에 이게 새로운 금융인 건데 당장 기존의 금융이랑은 부딪히고 있어요. 즉 뭐냐면 국가나 주류 금융기관들이나 이 친구들이 예전에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파생금융상품, 자원, 식량 이런 데를 뭐 가지고 노는 그런 수준이 안 돼요. 원래 블록체인 시스템에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국가나 주류 금융기관들이 말하자면 전면적인 투자 시장으로 그동안에 인정해오지 않았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사실은 틈새 시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아직은 국가화폐, 완전한 금융화폐 단계는 아직은 아니에요. 전에 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더 늦으면 안 됩니다. 예, 더 늦으면 안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또 기회가 있겠지. 아니에요. 지금 왜 그러냐면 제가 지난번 제 그 라이브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국가와 금융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혼용하는 단계로 들어갔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기존의 주식시장이나
기존의 부동산 시장이나 그 기존의 자원 시장, 이런 시장, 큰 손들이 자신의 장악력을 발휘했던 그런 것들이 암호화폐도 좀 있으면 시작된다면 그 전에 여러분들은 자기 자리를 찾아갖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가 기관들이 지배하는 영역이 완료되기 전에 들어가서 자기 자리를 만들어내야 돼요. 안 그러면 또 몇 년 지나면 그들만의 리그가 돼서 지금이나 과거보다 수익률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 전에 국가 기관들이 지배하는 이 암호화폐 영역이 블록체인 분야가 지배하는 완벽하게 지배하는 영역이 되기 전에 여러분들 들어와야 되고, 또 이미 들어왔더라도 그 영역을 조금씩 정말 생활하는 거 아껴 쓰시고 쓸데없는 소비 줄이셔서 여기에 자기 자리 깃발을 꽂아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쌀 때 나중에 두고두고 해야 할 거예요. 아유 뭐 제2의 비트코인, 제3의 비트코인 생기겠지. 아니라니까요. 제 라이브 1편부터 11편까지 보세요. 특히 지난번에 달러 스테이블 코인 지니어스 제가 해설한 라이브 보세요. 국가 금융기관이 지금 목전에 와 있어요. 암호화폐 시장까지 잡으려고. 그래도 우리가 예전의 금융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는 국가 기관들이 지배하는 영역이 되어도 끊임없이 탈중앙화되는 영역이 생성되고 확대될 거예요. 이런 부분이 근데 과거보다는 그 속도나 영역이 크진 않겠죠. 근데 블록체인의 성격상 국가나 금융기관이 블록체인을 완벽하게 통제한다는 건 불가능하거든요. 예. 그거는 뭐 스탈린이나 김일성이나 누구예요? 뭐 히틀러가 와도 불가능해요. 완벽하게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탈중앙화 영역이 생성되고 확대될 거긴 하지만 그것이 이전에 국가 금융기관이 들어오기 전보다는 그 속도나 영역이 크지 못할 거기 때문에 빨리 더 늦기 전에 들어와야 되고, 들어오신 분은 그 투자 영역을 허리띠 졸라매서 넓혀놔야 돼요. 포트폴리오 투자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자, XRP 같은 경우에는 XRP의 장점은 기업형 암호화폐의 대표 주자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기업형 암호화폐가 뭐지? 라고 말씀하실 텐데, 그래서 제2의 비트코인 후보자 몇 개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비약적으로 수익률을 낼 수 있어요. 지금 뭐 3천 얼마 뭐 이런 정도, 그러니까 뭐 한 2,000원 초중반대에서 3,000원 중후반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진짜 만약에 제2의 비트코인 후보자가 비트코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뭐 엄청나죠. 못해도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갈 거기 때문에, 그래서 비약적인 수익률이 가능한데, 그래서 이미 기업형 암호화폐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냥 블록체인이나 이더리움과 좀 달라요. 얘네들은 이 XRP는 있잖아요. 금융기관이나 국가기관이 쓰기 좋게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경영자들과 자본과 엔지니어들이 함께 만든 거예요. 뭐를 위해서? 미래에 이 블록체인을 금융기관이나 국가기관이나 이런 애들이 편리하게 쓰게 하자라고 하는 식으로 출발해서 기업형 그러니까 블록체인의 대표 주자예요. 이 부분이 아주 그냥 XRP의 무한한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는 얘네는 무슨 개발이 필요 없이 그냥 지금 당장 이미 국제거래 분야를 꽉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일본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각 지역이나 국가들의 금융기관들이 리플 XRP를 범용으로 사용하는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뭐 이제는 그게 뉴스거리도 못 돼요.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보십시오. 이제 현물 ETF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이슈가 있죠. 현물 ETF가 될 거냐 말 거냐. 요거를 기본으로 또 하나는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소송 문제 해결. 요 부분도 있죠. 이걸 중심으로 해서 지금과 같은 속도로 전 세계 금융기관, 특히 리플은 금융기관이 아주 강해요. 중앙은행이나 상업은행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금융기관의 대표적인 국제거래 블록체인으로 발전해 나간다면 제2의 비트코인을 꿈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2의 비트코인을 꿈꿀 수 있는 몇 개의 암호화폐, 뭐 4, 5개, 5, 6개 중에 하나예요. 그 4, 5개, 5, 6개 다 될지 아니면 그 중에 한두 개가, 두세 개가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데 리플, XRP의 한계는 바로 그 장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블록체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그런 레이어 1 스타일의 블록체인이 아니고 택지 개발만 해놓은 블록체인이라고 제가 표현했죠. 그런 블록체인이 아니고 기업형 블록체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얘는 국가랑 지역 화폐들이 암호화폐를 호명하기 시작할 거다. 곧 시작할 거다라고 하는 걸 예상하고
걔네들이 좋아하게끔 만들어놨어요. 국가와 지역 패권과 금융기관들이 얘네들과 연결되어 있는 금융기관들이 아주 편리하게 금방 쓸 수 있도록 만들어놨어요. 이게 장점인데 이게 제가 볼 때는 한계이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기업형 블록체인 시장에서의 선점의 효과를 보고 있죠. 왜? 이런 형태의 블록체인이 지금 시장에서 없으니까.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랬잖아요. 올해 말 혹은 내년 내후년 요 1, 2년 사이에 블록체인 시장에 피바람이 분다고. 이제 거대 기업들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이거 통과되면서 들어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럼 걔네들이 들어왔을 때 뭐 할 거예요? 그게 바로 기업형 블록체인이에요. 예. 그랬을 때 과연 리플이 기업형 블록체인으로서의 선점의 효과를 지금 보고 있지만 이런 거대 레이블, 거대 기업들과의 경쟁에서 과연 어느 정도나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물론 이거는 경쟁의 문제예요. 뭐 결과가 정해져 있는 건 아니야. 물론 리플 XRP 뭐 유택의 자본도 들어가 있고 영국도 결국에 유택의 자본이야. 뭐 스탠다드 차타드 자금 막 들어 있고 홍콩 샹하이 자금 다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돈이 많아요. 그래서 IPO 할까 그러다가 돈 많으니까 할 필요 없겠다 그래서 안 하잖아요, 지금. 그 정도로 돈이 많긴 한데 어떻게 보면 얘네들도 거대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얘네들보다 몇 배, 몇십 배 큰 애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과연 얘네들과 그리고 얘네들은 출발 자체가 그런 거대 레이블, 거대 기업들은 출발 자체가 금융기관형, 기업형 블록체인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바로 리플이랑 완전히 맞부닥치거든요. 네. 그랬을 때 과연 지금과 같은 가능성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영역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건 물음표예요. 그러니까 경쟁에서 이기면 진짜 명실상부하게 뭐 이더리움이니 뭐니 다 제끼는 거고요. 이제 여기서 싸움을 진다면 이제 뭐 또 그때는 그래서 보면 기업형 아주 선각자적이었죠. 기업형 암호화폐의 대표 주자로서의 선점 효과를 지금 톡톡히 누리면서 제2의 비트코인 후보자 한 4-5개 중에 하나로 어느 누구나 다 꼽고 있긴 하지만 바로 그 점이 향후 1, 2년 사이에 봤을 때 단점이 될 수도 있다. 한계가 될 수 있다. 왜? 공룡들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냥 이더리움이나 블록체인 같은 택지 개발용 블록체인이 아니고 기업형 블록체인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직격탄을 맞는다. XRP가 그 직격탄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의 문제가 남아있다는 부분들. 그래서 마찬가지로 암호화폐 투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리플, XRP 투자자들도 다른 블록체인형 암호화폐랑 포트폴리오 전략상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도 봤어요. 저는 그렇게 추천은 안 하지만 리플에다가도 하고 솔라나에다가도 합니다. 예,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분들도 꽤 있어요. 뭐 또 이더리움에 왜냐면 이제 이더리움은 제가 볼 때 좀 달라질 게 이제 블록체인처럼 가겠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잖아요. 택지 개발도 하고 자기네들이 여기다 병원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막 이런 식으로 갔거든요. 복잡해졌단 말이에요. 또 보시고 또 세우고 또 보시고 또 세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렵고 단순하지 않고 근데 이제 얼마 전에 그래 발표했죠. 블록체인처럼 단순하게 가겠다. 그리고 비싼 암호화폐가 되겠다. 그러니까 택지 개발만 하겠다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들은 와서 거기다가 건물 지라 이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처럼 가는 건데 어쨌든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거기서 XRP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또 그런 한계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암호화폐는요. 한 놈만 패는 투자 전략이라는 건 없어요. 그건 투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투자가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는 분산 투자 포트폴리오 꼭 그런 식으로 해서 투자하셔야 되고요. 우리 영상 보신 분들 XRP 선물 제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XRP 순서에 따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은 없으신 분들은 이게 사실 중요해요. 이거 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거예요. 암호화폐를 시작하는 계기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 주식의 시대가 아니라 암호화폐의 시대예요. 그래서 신흥부자는 이제 주식이 아니라 암호화폐 시장에서 나오는 시대입니다. 그 부분 같이 공유하시면서 XRP 무료 증정 98% 승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암호화폐 투자 전략 전자책 무료 증정 혜택에 대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9627-320으로 XRP 문자를 보내주시면 XRP 무료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본 영상의 고정 댓글에 보면 거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통해서도 신청이 가능하고요. 대신 지금 제 영상을 핸드폰으로 보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또 다른 안내 연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동영상 화면 아래를 보면 이렇게 더보기란이 있습니다. 이 더보기란을 클릭을 하시면 다음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화면에서 모바일 링크가 있습니다. 이 모바일 링크 아래에 이 링크를 클릭을 하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해당되는 웹을 클릭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아이폰이니까 사파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열기를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저절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내기 버튼만 누르면 완료됩니다. 자, 이렇게 편하게 몇 번의 클릭만으로 문자를 편하게 보시는 거 활용하시고요. 구독자 및 시청자분들에게 간단한 안내 드립니다. 이 화면의 고정 댓글에 보면 구독자와 시청자분들에게 드리는 무료 혜택 설명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암호화폐 투자 관련 서적이나 파이코인 무료 증정, 98% 성공 확률의 타점 검색기, 무료 증정 등의 혜택 설명이 있으니까요. 꼭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 채널의 유일한 에너지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